(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은 바로 투표입니다. 국민 71%가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으며 국민 82%가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지방선거에 관심이 지방자치에 관심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비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31주년이 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할과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방 소멸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 답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제도가 3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역별로 설립된 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하는 지방자치.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기도 하죠. 지방선거가 있을 때면 지역 경제 살리기와 같은 구호로 온 동네가 떠들썩한데요.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소멸과 같은 그림자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의 역할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와 한국지역개발학회 김현호 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됐습니다.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예, 우선 그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방자치고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우리가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예를 들어서 스위스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북유럽 국가 또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 다 그 경제적으로 지방 분권이 많이 된 그런 나라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국민 행복 이게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제가 3월 20일 되면 유엔에서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발표 날이면 우리가 기가 죽어요. 올해 59위인데 작년에 62위. 네. 그래서 요즘 뭐 우리는 세계적인 위상의 10위권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국민 행복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 행복이 1위에서 뭐 5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들, 스위스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이 지방 분권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방 분권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이론적으로 말하면 왜 경제적으로 번영하느냐, 이게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방끼리 우리 지방은 그 옆에 지방하고 다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거든요. 네. 그 경쟁이 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서 잘 살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또 이제 이게 왜 행복하게 연결되느냐, 우리 지방의 문제는 우리 의사로 결정하니까 내 의사가 관철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 전체에서 결정을 하면은 내가 5천만 분의 1인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만, 5만 인 지방에서 결정하면 그만큼 내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자치가 많이 된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다 하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네. 이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가 52년에 도입됐으니까 한 70년 됐죠. 네. 그중에 한 30년을 우리가 지방자치가 순환을 겪었어요. 이게 이제 중단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한 10년 실시한 다음에
한 30년 중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3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지방자치가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순환을 겪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1802년에 이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되는데 네. 뭐 히틀러 시대에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느 나라나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이 지방분권적인 국가가 갈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순환을 겪으면서 극복해 가면서 지방분권국가, 지방자치국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이게 중앙정부는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일들을 지방자치가 되니까 해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생활 중에서 보면 화장실 개선, 공중화장실. 예. 이 그전에는 이 뭐 대한민국의 그 화장실을 개선한 거 불가능하다 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 요즘은 세계 30여 개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그런가요? 우리 화장실이 완전히 개선이 되었죠. 네. 그럼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계천에서 또 보는 것처럼 뭐 전주천도 마찬가지고요. 그 도심 하천 이걸 개선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 했거든요. 그 지방자치가 되고 나자마자 이게 이제 그 악취가 나는 혐오시설에서 이제는 주민들의 휴식의 터전으로 네.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것도 다 지방자치가 된 덕분이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아래로부터 일어나서 국가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2020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수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요. 총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좀 미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보면 아직도 뭐 갈 길이 멀다. 물론 성과는 있었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 해서 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했다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예를 들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래서 뭐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제 분리돼 가지고 자율성을 회복한 이런 측면은 있는데 네. 그 기대했던 정도의 분권은 거리가 멀다. 이제 이렇게 보면 특히 그 현재의 지방자치법, 헌법 이게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고 싶어 지역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 어린이 놀이터에 그냥 그 동네 청년들이 밤에 소주를 마시고 이제 그 유리병을 깨가지고 이제 애들이 그 놀다가 다쳐요. 네. 그럼 그거를 단속을 하고 못하게 금지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냐면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 규정이 전 세계에 이런 규정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폐지해달라고 이제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전부터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규정이 개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지방의 손발을 풀어서 이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 네. 활동의 자유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지방분권법에 뭐가 들어갔냐면 네. 그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 26일 날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기 특례시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그 사무 특례 그러니까 이제 도가 처리하던 사무 일부를 이제 이 특례시 100만 이상의 자치단체들이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은 개정되었고 재정도 조금 이렇게 그 특례를 인정하는 뭐 이런 정도는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제 그래서 지방분권을 확대시켰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네. 확대시킨 것이 예를 들어서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저 북구라파 또 미국 이런 나라에서 인구 10만, 5만 뭐 심지어는 인구 1000명 네.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권은 지금 광역자치단체만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죠. 네. 소방경도 그 인구 1,000명, 뭐 10,000명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데 100만 되는 우리 특례시도 그런 권한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예, 우리가 지방분권법을 개정해가지고 지방분권을 확대시켰다 그러지만 그것이 그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보면 매우 부족하고 네. 그래서 그 우리의 분권 수준 이것은 뭐 낙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쟁점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주민자치의 그 권한 강화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좀 그 지방 의회하고 네. 약간의 이런 그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이렇게 통과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입법권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는 그 헌법에서 지금 그걸 제한하고 있어가지고 헌법하고 연계돼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자치 입법권 문제가 가야 되지만은 네. 가기 좀 힘든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좀 보완을 좀 네네. 하면요. 그 독일 헌법이나 뭐 저기 오스트리아 헌법, 그 구라파의 스위스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 한다 이렇게 네.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정할 때는 그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제 헌법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의 이 입법권의 단서 조항,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범죄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다. 자꾸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 지방자치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때는 조례로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인수위에서 이걸 하는 과정에 행안부에서 우리가 그걸 단서를 폐지해야 된다니까 이제 그 수정을 요구하는 이제 이런 그 서한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일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조례로 해야 된다는 걸 조례로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헌법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회가 법률로서 그걸 단서를 없애주면 이게 판례나 학설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 입법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헌법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방 분권 정책을 저희가 2004년부터 실시해 왔고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도적으로는 정착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지역 간의 경제, 생활의 질, 문화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사실 뭐 원리는 한 우리나라 같은 1970년대 네. 혹은 80년대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된 거는 2000년대부터 네네. 뭐 그러니까 참여정부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4개 정부 동안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했는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뭐 대표적으로 그걸 보면은 균형 발전 정책은 총론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성과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방 균형 발전 그 국정 과제를 만들면서 네네. 지금까지의 이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인 평가를 했는데 네. 이것은 그 방금 김현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실패했다. 왜냐하면 이 16년 동안에 2005년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16년 동안에 이 144조라는 적지 않은 돈이 이제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됐는데 네. 이게 인구는 더 수도권에 집중되고 GRDP도 수도권이 50%를 넘고 일자리도 이 수도권이 절반을 넘고 그래서 모든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지방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실패했다. 뭔가 방법이 잘못됐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이번에 그 인수위의 지역균형 특위에서는 그럼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꿔보자. 네. 지금까지는 중앙이 주도해가지고 시혜적으로 지방에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고 네. 뭐 기관도 이건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는 지방이 주도해서 지방이 책임을 지고 지역 발전을 하고 국가는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방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통해서 네.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바꾸어서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지방의 문제를 지방 정부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지방 소멸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 뭐 사회나 언론 또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또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토 면적의 11.8%가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1년도에 보면은 한 50.2%, 3%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여전히 이제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뭐 그게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그 소멸 지역을 2015년에 보면은 33개 정도 얘기했는데 작년에 한 89개 정도 뭐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100개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요. 네. 또 특히 인구가 이제 그 3만 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게 2000년도에는 6개 지역에 불과했었어요. 뭐 양구라든지 화천 뭐 이렇게 6개 지역에 불과했는데 2020년도에는 그 3배가 늘어난 18개 지역이 됐거든요. 네. 인구가 이제 3만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게 종래는 6개였는데 12개가 더 추가돼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 뭐 그런 소멸의 징후들은 지방 대학 붕괴라든지 지역 상권 붕괴라든지 청년의 뭐 지방 탈출을 통한 수도권 진입이라든지 뭐 이런 각가지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게 네. 상당히 그 심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의 그 이 인구 감소 뭐 이것이 그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네. 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된 그 비율이 너무 그 크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이 증가 속도 이 수도권 집중 속도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비상적인 네. 비상한 그 대책이 요구된다 뭐 이런 점은 동의를 하는데 이제 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제 지방 소멸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이 말을 써도 좋을지 여기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인구 소멸 지역 뭐 이런데 이제 그 일본에서 지방 소멸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그 행안부에서 작년에 네, 인구 감소 지역. 89개의 네. 인구 소멸 지역을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신문에서는 어떻게 났냐면 인구 소멸 지역 89곳 이렇게 이제 지금 포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되죠. 저 지역이 소멸한 지방이다. 우리 지방이 소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긴급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이런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게 그 지역에 투자하려는 사람, 그 지역으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저기는 곧 망할 곳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우리가 그 있는 주민들도 우리 지방 지금 곧 소멸한단다. 네. 이러면 심리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성군이 굉장히 이제 그 한때 저 소멸 위험 1위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웃사촌 예. 그 공동체 운동을 벌리면서 거기에 이제 일자리하고 복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거 환경 이런 거를 개선해 가지고 지금 이제 외부에서 뭐 벌써 지금 그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긴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네.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뭐 그냥 인구 소멸 지역, 더구나 저기는 소멸할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발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그 학문적으로 보면은 지방 소멸에 대한 게 일본의 그 마스다 히로야의 그 보고서가 이제 일본의 시종촌을 두고 소멸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하니까 네. 우리 지역이 해당되네 이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경각심을 불어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뭐 지역 자체는 있는 거니까 뭐 어성이 됐든 해남이 됐든 뭐 인제가 됐든 지역 자체는 뭐 물리적으로 있는 거고 다만 그 이제 공통된 그 일치된 견해가 지역 공동체가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네. 그렇게 이제 합의된 건데 다만 용어는 이제 그게 뭐 인구 소멸이다, 지역 소멸이다, 지방 소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은 역시 이제 일본에서도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중요한 그 정보고 시그널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보면 뭐 농촌 사회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용어 자체를 극구 싫어하고 반면에 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뭔가 네. 이렇게 시그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현상은 그 지역의 공동체가 아까 이제 분권 말씀하셨는데 분권이 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될 정도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은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 정도로 이제 합의가 된 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과연 이게 소멸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통계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수를 다 매겨놨어요. 네. 큰 데부터 작은 데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시군이 어디냐면 울릉도예요. 섬이지만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한 거의 9천 명 정도 네. 수준인데 이게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 3만 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225등 한 데가 이제 영양군이에요. 그래서 영양군을 이렇게 보니까 인구가 지금 16,396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72년에는 7만 명, 79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급격하게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도 다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스위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스위스를 찾아봤더니 스위스의 경우에 인구 4,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77%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울릉군도 지금 9,000명 네.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스위스에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의 읍면 단위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 영양군하고 울릉도의 그 읍면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도 다 1,000명이 넘어요. 네. 근데 스위스는 1,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37%예요. 그 4,000명 미만이 아까 말한 77%. 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규모적으로 보면 스위스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그 읍면 단위로 가더라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거를 과연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볼 거냐. 인구 감소가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고 낙인 찍는 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산업 구조가 개변된 과거엔 농업 사회였잖아요. 그 농업 사회가 이걸 이제 그 산업 사회로 또 지금 지식 정보 사회로 변하면서 그 어느 나라나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줄여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거지. 이걸 인구 소멸 지역이라 해서 막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거를 그 낙인을 찍어 나가다 보면 그건 뭐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지금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하고 그건 결국 도심 지역도 소멸할 것이다. 네. 그건 뭐 전체적인 비관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관론을 펴기 이전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갈까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너무 이 문제를 지방 소멸이라고 단순하게 네. 정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우리 국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 인구 감소가 국가 인구 감소를 너무 앞지르지 않게 예. 잘 조정해야 되는 좀 큰 시각의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지적이고요. 지금 네. 우리나라의 인구 대책이 지금까지 이 대도시 여기에 자원을 엄청나게 쏟은 거예요. 근데 네. 오히려 지금 그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농촌 지역, 그러니까 경쟁이 덜 심한 지역. 네. 여기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것이 저 인구의 공급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 국가들의 네. 모습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 농촌 지방 정책 그러니까 균형 발전 정책만 실패한 게 아니라 인구 정책도 엉뚱한 데 지금 투자를 했던 그러니까 그것도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 대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잘 말씀하시는데 조금 보태자면은 결국 그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으로 이제 아까 그 청년이 많이 모여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이제 수도권으로 오는 단계가 두 단계거든요. 하나는 대학 올 때,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구할 때. 네. 그러면 교육하고 일자리 때문에 몰려든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일자리가 중요한데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이른바 뭐 좋은 일자리들 혹은 뭐 이런 그 지식 산업 관련된 일자리들 같은 게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0%가 만들어진 거 한 33만 개 중에 네. 80%가 수도권에서 만들어졌어요. 아, 그리고 이제 매출액 1000대 기업의 그 분포도 보면은 1000개의 기업 중에 74.3% 이게 743개가 수도권에 있어요. 네. 그리고 관리직 뭐 이런 연구개발직이라든지 이른바 좋은 일자리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수도권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결국 그 청년이 지방에서 이런 그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예.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런 그 괜찮은 일자리들의 수도권 네. 집중을 방지하고 그걸 지방에 이제 분산시키는 전략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거시적 접근도 있고 미시적 접근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 그 수도권이 워낙 그 우리나라의 그 모든 걸 알려드리는 그 블랙홀이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우리 그 메가시티 논의가 이 수도권의 하나의 그 일극에 대해서 네. 다른 그 비수도권 지역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이런 그 뭐랄까 성장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하고 교육하고 또 문화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는 뭐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인 부산에서조차도 네. 수도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희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것도 그 메가시티 전략도 그런 일환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메가시티, 그런데 네. 그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는 초강력 지역 정부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부울경에서 모델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아, 이것을 5대 권역에 지금 이제 확대를 시킬
뭐 이런 구상을 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의 역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하는 일 중에 상당한 부분을 네. 거기서 커버할 수 있고 시도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거기서 하게 되면 이게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정부가 하기 때문에 지방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역계획이라든지 광역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꼭 그 규모가 커야만 그게 이 지역 발전이 가능한 게 아니고 네. 인구가 작은 도시도 이거를 저 지방의 정책을 잘 쓰면 그걸 발전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함양이라든지 어성이라든지 네. 이런 데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지방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성과를 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런 수준이고요. 네. 제가 또 다른 나라의 예를 하나 들면 스위스의 추크라는 도시를 들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 이 많이 알려지기는 블록체인 아. 이 도시로 이제 그 암호화폐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거기가 인구가 이제 그 칸톤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죠, 국가죠. 그 한 12만 대는 조그만 되고 그 이제 도심이 이제 주 소재지가 이제 그 인구 한 3만 대는 조그만 도시예요. 근데 여기가 원래 굉장히 못 살아가지고 다른 지방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1960년대에 마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우리도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걸 변신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인구가 12만에 지금 네. 기업 본사가 이 외국의 세계적인 기업 본사가 지금 18,000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기업 중에 본사가 지금 한 12,000개. 그래서 한 3만 개의 이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 12만에 지금 일자리가 10만 800개 네. 정도로 지금 하고 지금 소득이 거기가 한 15만 불이 넘어요.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인구 감소 지역 또 이 비수도권에 대한 걸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지원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방에서 자구적인 자기 책임하에 우리 예. 지역을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 주도로 발전시킨다는 그러한 그 노력이 그렇죠. 지방에서 함께 가야 그게 밑반진통의 물붓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 스위스 축구와 같은 아주 예. 못 살던 지역에서 잘 사는 지역으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방의 위기에 맞서는 지방정부의 생존 전략이 다 다양할 텐데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실제적인 사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사례들의 이제 핵심이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고 하면은 혹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일자리하고 주거라든지 네. 교육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화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을 네. 뭐 돌봄, 육아, 교육에다가 그 특화를 시켜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부대들이 있으니까 부대 또 우수한 뭐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하고 매치시켜서 네. 영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돌봄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또 어디 뭐 유학 비용까지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보내주는 그런 경우는 이제 교육으로 특화시켜가지고 네. 그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뭐 서천에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생활 양식에 다른 생활 양식, 네. 뭐 도시에 가깝은 데서 떠나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 네. 사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한산의 소곡주가 유명하잖아요. 서천에. 네네. 그 소곡주를 이제 젊은 감각으로 아. 브랜딩도 하고 네. 상품화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한 몇백 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 주민하고 이제 이게 동화도 되고 네. 되게 이제 동화도 중요하거든요. 젊은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공동 공간, 요즘 그 공간이라는 게 네. 구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공간하고 일하는 공간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공간들이 자꾸 경계가 없어지는데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도 만들고 심지어 마을에 뭐 호텔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찾아보면은 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거창은 지방대학이 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강기로 특화를 시켜가지고 네. 거창에 성강기 산업 클러스터도 만들고 그다음 또 그 기업도 한 30-40개 이렇게 유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저 고용 창출도 한 뭐 5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네. 그래서 그 성강기 대학은 취업도 100%고 그다음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가 자꾸 개발 붐이 일어나고 또 빌딩을 지으니까 네. 빌딩 지으면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외국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그래서 보면은 거기는 거꾸로 뭐 수도권 학생이 한 50% 이상, 네. 그다음 그 경남이다 보니까 불경 지역의 학생이 한 30 몇 %, 지역에 있는 학생은 한 10% 이하로 뭐 이렇게 지금 하면서 특화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찾아보면은 네. 결국은 이제 뭐 자치단체도 지역도 뭐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완전 차별화도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뭐 또 이런 그 고민도 해야 되고. 많은 변화들이 지금 저 지역에서 그것도 소단위 골목길 네. 에서 시작해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뭐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강릉의 그 커피 마을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요즘 굉장히 그 주말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고 뭐 대전의 그 성심당 이런 것도 네. 한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굉장하죠. 뭐 그렇게 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네.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이 지역 발전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다양한 그 골목길 상권을 양성하자 이래서 지역 크리에이터들을 예. 이제 양성하는 그리고 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이제 아래에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게 지금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잘하면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골목길 상권 방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그러한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이제 그게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거대한 물결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이 지방 정부가 계획을 잘 세우고 이행하려면 재정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지방 재정 자립도가 30%가 안 돼서 도서관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지방 재정 자립도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2012년도에는 한 52.3% 정도 됐는데 네네. 원래는 평균적으로 우리 243개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광역하고 기초하고 합쳐가지고 48%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군 기초자치단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17.3%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게 군 지역들이 상당히 이제 열악하고 또 그 기초 중에서도 보면 과천은 한 70.7% 되고요. 반대로 그 꼴찌가 경북 봉화인데 2021년도에 한 6.7%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자체 저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자치단체가 한 63개 정도 됩니다. 한 2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재정 자립도들이 뭐 광역하고 기초하고 또 자치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군 지역들은 뭘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을 정도로 이제 재정이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공무원 월급도 주기도 이렇게 조금 버거운 상태인데다가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복지 시설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문화시설에 투자한다는 게 이제 엄두가 안 나고. 네. 그래서 좀 다른 관점에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지방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거고 예. 지방 재정으로 충당 안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돈을 끌어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 안 하면 재정 자립도 낮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일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나 이게 재정 자립도가 100%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100% 되는 데도 있고 네. 또 아주 세원이 없어가지고 세금으로 도저히 충당이 안 되고 뭐 10%도 안 되는 이런 지역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재정 자립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재정 자립도라는 개념을 안 씁니다. 그 대신에 이 중앙에서 지방에 지원을 하죠. 그래서 지방에서 자유롭게 이걸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재정 조정제도 네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부세 비중이 높죠. 그래서 교부세로 이제 그런 문제를 그 잘 사는 지방과 못 사는 지방에 차등적으로 교부세를 지급해서 그 재원이 적은 그런 농촌 지역에서도 이 문화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중앙에서 지원을 하면 꼭 꼬리표가 붙어요. 이 돈은 여기에 쓰고 뭐 그다음에 다른 데는 못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 지역에서 절실하지 않은 사업에 비효율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표가 달아서 가는 문제가 좀 크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역매칭 예, 방식이나 이 교부세처럼 묶어서 주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 과연 이제 효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냐라는 이제 지적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전략 사업이 중첩되는 뭐 이런 문제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네, 맞아요. 용도를 정해져 놓지 말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쓰게 하자. 그게 뭐 큰 말하자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회계를 모아놨습니다. 아까 저기 참여정부부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까지 물론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겠지만은요. 한 10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큰 그게 처음에는 한 200 몇 개 정도 이렇게 해놨다가 자꾸 줄여가지고 한 20개 내지 30개로 이렇게 포괄로 묶어놨어요. 네. 묶어놨는데 아까 분권이라든지 자율성 측면에서 일단 한번 맡겨봐라. 그러면 내가 책임성 있게 할게.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 사이에 이제 평가가 사실 있긴 있죠. 포괄 보조 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국가가 주는 보조금에 관해서는 중간에 이제 평가를 하긴 하는데 뭐 큰 흐름은 아까 이제 지방 분권 말씀하시는데 그런 흐름과 맞물려 보면은 포괄 보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쓸 수 있는 세원의 그 형평성한 분포 말하자면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방향은 맞지만 이상적일 수가 있어서 네. 재정 자주도든 재정 자립도든 그게 높아지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게 돼야 되는 거 지역 발전이 돼야 되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런 그 불균형 발전은 아까 이제 그 수평적 재정 보조금에 해가지고 뭐 부모가 자식이 많으면은 그래도 조금 못 사는 애들한테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돈도 좀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뭐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고향 세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한테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세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작년 10월 19일 날 고향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제정이 됐고 시행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고향 기부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개인이 자기 지역 외에 그 기부를 할 경우에 세액 공제라든지 답례품으로 이렇게 그걸 되돌려주면서 맞아요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그 효과라든지 영향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그 지방 소멸 지역들이 재정이 이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방 재정을 이제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뭐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거 역시도 한 1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부터 이걸 하자고 논의가 있다가 법률이 이제 이제서 그 제정이 됐으니까요. 참고로 이제 일본은 2008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게 그 2008년 당시부터 지금에 비하면은 그 고향 그 기부금이 한 80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참여도 엄청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한다. 네. 그리고 책임을 진다 하는 그 자체의식 이거를 지방 정치인들도 가져야 되고
또 주민들도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또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런 의식이 그걸 이제 저는 자치 의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역할로 가야지. 그 요즘 지방정부의 기획실 같으면 그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돈을 따올까. 네.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핵심은 지방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살림은 우리가 책임지고 산다 한 이런 의식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보조적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되고 중앙정부도 모든 일을 마치 미성년자 다루듯이 네. 그 일일이 간섭할 게 아니라 지방 일은 지방이 해결할 것을 자율권을 주고 이제 손발을 풀어서 마음껏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다른 말로 하면 지방 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된다. 네. 그것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지방 주도 지역 발전이라는 것이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 발전. 그 실내로 연방제 국가, 그 지방 분권이 고도화된 연방제 국가일수록 네. 지역 간 격차가 적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이 사활을 걸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자치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해결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의식이 우선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의 손발을 푸는 지방 분권을 과감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뭐 그 반대되는 중앙 집권의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방자치가 갈 길이 보인다고 보는데요. 예. 결국 이제 중앙 집권이라고 하면은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지방자치단체, 사실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도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체거든요, 그게. 사람이 모여 있고 의회도 네. 있고 이렇게. 그래서 뭐 지방정부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어쨌든 그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다 해주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네. 말하자면 의존성이 높아지는 거죠. 부모가 어떤 자식한테 다 해주면은 그 의존성이 없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역도 이제 고민도 하고 네. 기획도 하고 또 우리가 살 길이 뭔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네. 또 인구가 떠나가면은 이걸 떠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지 혹은 또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단히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는 기업가적인 뭐 그런 걸로 가야 될 겁니다. 네. 자치단체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뭐 돈 이런 주는 거 뭐 중앙이 주던 혹은 뭐 이런 데서 안주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주민의 복지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굳이 이런 그 서비스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발로 투표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삶의 질에 따라서 주민이 옮겨가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제 이런 그 경각심을 가지듯이 네. 대표적인 일화가 그 일본의 유바리입니다. 유바리 같은 예. 경우에는 이 자치단체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파산을 했거든요. 파산을 하다 보니까 이 학교라든지 뭐 복지시설이라든지 뭐 대폭 줄이고 공무원 임금도 한 40% 그러니까 60% 정도 깎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못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면서 이제 악순환에 이렇게 빠지는 이런 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냥 좀 이런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해서 그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뭘 할까 그런 노력을 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에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31주년이 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이 지역 성장의 핵심인 시민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경세제민촉 특집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기우 교수님 그리고 김현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